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5월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의 4월이 가고 이제 5월부터 조선군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격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수군의 반격. 그런데 이 수군의 전투를 한꺼번에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조금 이거는 뒤에 이르긴 하지만 한산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해전, 사실은 한산대첩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첩이란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양사는 그냥 배틀이에요. 배틀이고 그것이 굉장한 승리였다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용어에다가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런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대첩이란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첩이 맞아요. 임진왜란의 그 운명을 바꾼 전투였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투 해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던 한산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선 수군의 역할인데, 물론 아무리 훌륭한 군대도 훌륭한 지휘관이 있어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같이 싸운 병사들, 부하들도 뭐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으니까 조선 수군의 영광이죠. 조선 수군이 전라도 해역을 지킴으로써 일본군 수송함대가 바다를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도로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옛날 도로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옛날 도로는 이게뿐만이 아니라 이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뭐 대관령을 넘는다거나 이런 것만 하시는데 사실은 평지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종로 뭐 쭉 뻗어 있는 거 같잖아요. 원래 거기 언덕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더 높이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심에서는 이렇게 야트막한 이런 저기 경사는 다 깎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가지고 서울까지 식량을 운반을 하면은 가면서 또 먹잖아요. 간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풀 먹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풀을 먹이면 걔를 또 벌판에 풀어놔야 돼요. 어느 세월을 그럽니까? 바로바로 먹여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보다 3배를 먹어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서울까지 오면 간단히 말해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잘 가져와야 5분의 1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걸 수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호위부대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까지 오면 그냥 식량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일본군이 서울까지 왔을 때는 벌써 이제 더 이상 진격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간신히 평양까지 가긴 가고 가토키오마선 함경도까지 가는데 함경도까지 갔을 때는 점점 얇아져가지고 정말 소수 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간 고니시 부대는 평양까지 가니까 더 이상 진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병력 가지고 이제 못 나가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의 진격 자체를 저지시킨 것이 조선 수군이다. 배로 나르면은 선원 20명 동원해서도 100석까지도 나를 수가 있는데 육상에서는 이게 500명, 600명을 동원해서 제대로 못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의 일본군의 모든 것을 좌절시킨 것은 수군의 공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이 조선 수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한산대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에 일본군이 평양성에 들어옵니다. 이건 음력입니다. 그제 이제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 갔는데 이 자기가 도망가는 속도를 보니까 또 쫓아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조도 요동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신하들이 이제 붙들고 정망명하려면 코앞까지 온 다음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붙들고 말려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원군을 청했죠. 근데 이제 보내주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절부절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딱 평양에서 더 이상 잘 안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량 문제가 컸어요. 요 6월, 즉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순신 장군의 1차 출병을 통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옥포해전, 뭐 당포해전 쫙 해서 거의 부산 앞바다 가덕도, 거제도까지 오면서 이제 일본군을 깨트리는 바람에
해로가 막힌 거죠. 이렇게 되자 전체 일본군이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깜짝 놀라요. 이러다간 전쟁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보면 다 됐는데 평양에서 의주까지는 길어야 5일, 빠르면 3일에도 가는데 여기 3일만 가면 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특명을 내려서 해군을 모아라. 근데 왜냐하면 이때 해군이 또 육지에다 올라가 있어요. 일본군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일본군은 해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군이 아니라 배 젓는 애들은 있어요. 노 젓는 애들이 있고 배를 부리는 애들이 있는데 일본군의 전투 자체가 배끼리 부딪혀서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육군을 배에 실으면 되는 거예요. 전투 방식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좀 배멀미가 난다거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타본 애들이 타보지만 기본적으로 육군이나 해군이나 전투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배를 타봤던 해군들이 다 육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집결해서 조선수군을 다시 격파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또 하나 왜 이런 게 필요했냐면은 일본군은 통합사령관이 없었어요. 이게 봉건제다 보니 그 뭐 1군, 2군, 3군이 다 다른 동네 살던 애들이라서 이걸 통합 지휘하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왔다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응이 느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군들이 오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격파가 되니까 모여서 집결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결 명령을 받은 장수가 와키사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배부리는 애들은 되게 해적 출신이고 그러니까 일본군의 또 하나의 단점은 원래 육상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전국시대 해전이 있긴 있었어요. 유명한 해전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육군이 배를 타는 것이고 바다에서 굳이 승부를 낼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내니까 특별한 해전술이나 이런 거를 별로 개발을 안 합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걸 잘했던 게 큐슈 출신들. 지금 히로시마 쪽에 있던 그 모리 집안들이 조금 그런 거 했고 그리고 이제 해적 출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해적 출신의 문제가 단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규군하고 해적의 차이는 모아서 통제 속의 전투를 한다와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알아서 한다는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중에 정유재란 때는 이제 수군을 다시 편찬, 이게 본토에서 배도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일단 모여서 싸워. 그나마 이제 모여서 싸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또 해적 출신이다 보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 세 부대가 연합해서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연합하려면 이 제일 문제가 대장을 뽑아야 돼요. 아니 왜냐면 군대는 모이면 대장이 있어야 돼요. 또 훈련해야 돼요. 대장만 뽑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네가 대장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이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짜증나잖아요. 그랬고 뭐 공을 탐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같이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7월 6일에 단독으로 출격을 합니다. 와카사키 함대의 규모는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총 73척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대선의 규모를 모르겠어요. 이제 일본군 보면 이제 배들이 되게 대중소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뭐 10명, 15명, 중간은 뭐 한 20명, 30명, 큰 것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타요. 그래서 대선, 중선, 소선 이렇게 해서 73척 정도 옵니다. 얘들이 이제 부산항에서 지금 가덕도 지나서 이제 거제도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임진왜란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이제 첩보 조직, 정찰 조직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다, 누가 공을 세웠다는 얘기 있는데 이걸 얼마나 운영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선 쪽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이제 출동을 탐지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수신 장군 함대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연합함대죠. 그래서 전라 좌수영의 이순신, 우수영의 이억기, 그리고 경상 우수영의 원균, 이 세 연합, 보통 요즘에 논문에서 연합함대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원균을 왜 거기 넣어주냐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 싫은 거지, 싫은 거라도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그래.
근데 원규는 이제 규모가 적어서 한 7척밖에 안 되긴 했지만 현재상으로는 경상, 전라 또 연합 함대가 이제 출진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기록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조선군 함대 기록이 오히려. 왜냐하면 난중일기에 희한하게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산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하고 그 보고서죠. 장계라는 전투 보고서하고 그 일본 촉의 약간의 기록 가지고 현재는 파악을 하고 난중일기에 이 부분이 쏙 빠져 있는데 이게 분실된 건 통으로 빠져 있어서 안 쓰신 건지 분실한 건지 뭐 잘 모릅니다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투가 기록이 좀 부실한 게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규모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슷했어요.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제 대선은 조선군 판옥선이 조금 더 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거북선이 3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죄송한 게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거북선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시리즈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하더라도 제가 이걸 왜냐하면 이겁니다 하면 또 수많은 분들이 너 무슨 근거로 하냐 뭐 A설, B설, C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할래도 또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빼고 거북선이 있었다까지만 하겠습니다. 7월 8일에 일본 수군은 견내량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견내량이라는 데는 지금 거제대교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제도하고 그 고성군 본토 사이인데 이게 임진왜란 연구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간척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남해 바다는 그냥 뭐 지형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조선 후기부터 사실은 간척을 합니다. 섬도 간척을 하고. 이걸 보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또 저기 그 옛날 지도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찾아봤더니 거제도 여기는 거의 매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거제대교 그 부근은 옛날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행히. 노량해전 벌어지고 이런 곳은 지금 완전히 땅이 되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요 견내량은 다행히 이제 옛 모습 그대로 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일본군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제 짐작에는 얘들도 좀 겁을 먹고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하는데 뭐 조령, 문경세제 뭐 이런 말 하지만 양쪽이 절벽이고 이런 좁은 통로를 지나가려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거기를 이제 주춤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주춤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옛날 바다라는 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게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스시마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새벽에 떠나서 뭐 오후에 왔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부산서 스시마까지 그냥 한낮이랑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시고 계신데 절대 그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6시간이면 가는데 그 바람이 재수 없으면 2달을 기다려야 불어요. 그래서 옛날에 건너가는 길이는 이 6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날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견내량까지 오는데 일본 함대가 이틀 동안 지체한 거는 바람이나 물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조선 함대가 출진해서 한산도를 지나서 견내량 쪽까지 오는 동안 일본군이 견내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7일에 조선 함대가 이제 당포에 도착했더니 어떤 목동 하나가 이제 산에서 막 뛰어내려와 가지고 쟤들이 아직 저쪽에 정박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건너오지 않고 입구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목동의 이름이 김천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쟁해보면 이런 분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정말 자원에서 온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동네에 그런 뭐 의병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이렇게 망대로 세워놨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달려오고 딱 제 시간에 가르쳐주고 왜냐면 거기서 영등포에 있는 게 정확히 또 뭐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에 좀 우리가 슬픈 일이지만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전쟁 나면 또 저쪽 편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습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너 누구냐? 그럼 누굽니다.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다 그
만들어 놨던 레지스탕스 첩보 조직이 아니었나 그런 사람을 하니까 믿고 조선군이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군이 전투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순신 장계에 의하면 견대량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판옥선이 주력인 조선군한테는 불리하다. 그래서 견대량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바다로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시면 아니 견내량이 아무리 좁다고 그래도 가서 보시면 배가 이렇게 거기가 무슨 개천이 아닌데 이게 왜 좁다고 그래? 라고 하시는데 그 옛날 배를 모르셔서 그래요. 이 판옥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나라 배는 바닥이 평저선입니다. 그러니까 평저선이라는 게 이제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바닥이 평평하고 일본 배는 요즘 배처럼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일본 배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밑이 뾰족하다고 그래서 첨저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닥이 넓으니까 파도가 치면은 잘 뒤집어져요.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한려수도 같이 이런 조용한 바다에서는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착각하는 게 평저선이니까 이게 회전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바다라는 건 아무리 잔잔해도 파도가 치고 조류가 친다고요. 그러니 정말로 이게 이렇게 돌 수 있는 전 진짜 의문이에요. 배가 지금도 아무리 잔잔한 바다도 현재 배도 이렇게 안 틉니다. 이렇게 물살 따라 돌아요. 근데 과연 평저선이라고 이렇게 팽 돌겠어요? 그다 전복되지?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실험해 봐야겠지만 실제로 제가 봐서 절대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좀 물살이 있다 치면 거기다 견내량이라는 것은 좁으니까 물살이 빠르잖아. 그렇게 들어가는데 옛날은 조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못 갑니다. 이게 유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암초도 있지. 그리고 이순신장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판옥선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바닥이 얕으니까 전복이 돼버려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투하다가. 그래서 이 간격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간격이 정확히 몇 메타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조류에 따라 달랐을 것이고 실제로 이 간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좁은 곳에 들어가면 판옥선을 이렇게 대여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군의 특징은 작은 배가 와서 싸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등선 육박 전술이라고 하는데 큰 배가 와서 부딪히고 작은 배들이 달라붙어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넓게 퍼져서 배들끼리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좁은 곳으로 만약에 배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일본군이 정면으로 와서 부딪힐 것이고 이렇게 싸움하면 조선군한테 훨씬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끌어내서 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무배는요 격파에도 깔아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유를 댄 게 여기서는 이겨도 얘들이 옆에 육지로 올라가 버리고 거제도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가까이 붙으면 거제도에 있는 육군들이 또 저기 총 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거꾸로 복병한테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판옥선 한 대여섯 척을 내량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대여섯 척을 집어넣었다는 걸 봐서는 그 정도면 꽉 차는 규모는 아닌가 싶어요. 쫙 온이고 요게 이제 기술이죠. 가서 유인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 어쨌든 가서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성공했던 거는 조선군이 늘 이기고 있었고 대여섯 척이라는 게 적어 보이지만 좁은 해협에 그냥 들어오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보니까 저것들이 이겼다고 이제 막 나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쫓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태해서 넓은 바다로 끌어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쳤다.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는데 하객진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고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전쟁하면 진술, 전법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야 이게 뭐 기가 막힌 포메이션을 짜가지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구나. 삼국지를 봐가지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 진법에 휘말리면 갑자기 뭐 하늘이 안 보이고 땅이 안 보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가끔 하객진이라는 걸 이순신 장군이 창안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뭐 해전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에서 쓰던 진법을 바다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수인장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객진이란 자체는 신비의 전법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할 때 종대, 횡대, 장사, 학익 이런 건 기본이고 그리고 명나라의 이제 병서에도 이수인 장군 이전의 명나라 병서에도 학익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장사진을 피느냐 횡진이냐 종대를 피느냐인데 학익진을 펼쳤다는 거 적절한 걸 썼다는 거예요. 신비의 전술을 쓴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적절한 걸 썼다. 그러면 이게 왜 적절하냐? 이거는 사실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다 통하는 건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뒤를 잡는 것도 또 좋지만은 접전 지역에서 병력의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100만 대군이고 내가 10,000명이라고 해도 싸움터에서는 2대1로 싸울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 좁은 지역을 통과할 때. 좁은 지역을 적이 종대로 통과하잖아요. 그럼 바깥쪽에 적이 있으면 뒤에서 계속 병사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 먼저 들어간 애는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면서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겠죠. 부채꼴 모양으로 피고 뒤에서 계속 나오면 이 부채꼴을 점점 넓혀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때 수비하는 쪽에서 바깥쪽에도 같이 이렇게 선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계곡에서 나와서 하는 부채꼴하고 바깥쪽에 있는 곡선을 하면 바깥쪽 선이 더 길겠죠. 전체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선은 내선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선을 치면은 아군과 적이 1.5 내지는 2배의 접전 지역에서의 병력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학의 모양인 거예요. 조선군 입장에서 학익진을 폈다는 건 사실은 외선 논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군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술로 끌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었건 일본군은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충만한 것도 있었지만은 조선군의 전술을 잘 몰랐기 때문에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용감하게 돌진했을 것이고 송곳처럼 적을 깨트리면 된다. 쫙 나오는데 조선군이 싸더니 갑자기 십자파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수군은 중요한 게 몇 번 이겼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이수인 장군 부하들 중에는 훌륭한 부하들이 많은데 기록을 보면 적의 대선을 노리고 하나씩 들어갑니다. 요 전투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이수인 장군님은 다 좋은데 그거를 자세하게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짐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수인 장군이 좋아했고 진짜로 용맹했던 정훈을 공적을 쓴 거 보면 녹도만호 정훈은 총통으로 적의 대선 두 척을 속까지 관통했다. 요거는 굉장히 보면은 다른 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근접하거나 맹렬하게 쏴서 갑판을 뚫고 이제 사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적 대선 갑판에 있는 애들이 피바다가 됐겠죠. 그것을 여러 배가 협공해서 불태우고, 즉 적 한 척에 대해서 판옥선 대선이 좀 끼고 들어갔다는 거지. 그런데 정훈이 워낙 용감하니까 앞장서서 가서 격파하고 뒤에 배가 따라오면서 양쪽에 쌌겠죠. 그리고 외적의 머리 3개를 베었다. 너무 적잖아. 근데 이게 해전은 깔아앉아 버리고 하는 데다가 배를 이렇게 관통하면 다른 배들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를 끌어당겨서 올라타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 부하들은 머리를 베는 것보다 적을 격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한산도 해전에 대한 이수인 장군의 장계를 보면 그 공적을 세운 부하마다 조선인 몇 명을 구했다, 조선인 몇 명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2명, 4명 그런데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선인을 잡아다가 우리가 그 영화 배너 보시면 왜 노예나 잡아다가 쇠살 키고 밑에 노졌잖아요. 그러니까 배 부리는 사람으로 조선인을 쓴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전투 병력이 절약이 되니까. 이게 배끼리 총 쏘고 대포 쏘고 부시고 불태우면 이분들이 과연 탈출할 수 있었겠느냐. 그 영화에도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왜 배가 침몰하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아마 선창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탈출한 몇 분만 살아서 이제 구출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없으면 패전이라는 것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노조를 갖겠어요. 그리고 일본인 배에서 노를 줬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친일파거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수인 장군이 그들을 공격했다고 해서 같은 민족을 공격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전쟁의 비극인 거죠. 이상이 한산대전의 결과인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고려 말에 왜군한테 하도 왜구한테 당하니까 이 왜구를 막으려면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삼남 지역의 군대를 수군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군은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육지는 안 돼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게 수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이 유지됐고 또 이제 이수인 장군이 와서 훈련을 했던 것은 이수인 장군이나 그 부하 지휘관들의 노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의 군사 시스템이 육지는 그 4월의 악몽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고 수군은 이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물론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지휘관이라든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소용이 없지만 특히 그게 이제 경상도 해군의 이제 패전이 그렇게 된 건데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승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가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